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2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적어도 이틀 전에 선고일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중 선고는 힘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있는 탄핵 심판 과정을 놓고 오히려 외부에서 말들이 더 많은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태현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지난 지금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통지는 적어도 이틀 전엔 이뤄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사흘 전 오후 1시 반쯤,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이틀 전 오후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물론 내일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모레인 금요일에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급박한 통지를 놓고 뒷말이 나올 수 있어서 헌재가 선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걸 놓고 헌재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의 세부 쟁점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경론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견을 공유하는 평결 단계나 결정문 작성 준비 단계는 아직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정 1, 2인자가 공석인 상황이 길어지면서 헌재가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 사법주간이 될 거란 전망인데 나라의 운명이 사법부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잡힌다면 지난 대선에서 경쟁한 두 사람이 같은 주에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에 잡히면 이 대표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대표가 대법원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은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유력한 대권 주자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험악하고도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 쏟아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말들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오던 건데요. 폭행 사주로도 들릴 수 있는 이 대표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한 뒤 정부 서울청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피켓 파면 구호 외치고. 잠깐만. 예. 네.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누구나 체포가 가능한 현행범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수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이 대표는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친명계 의원들은 공식 일정 중 촬영된 최대행 사진과 함께 직무유기 현행범이 이러고 있을 때년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민변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경찰들도 여러 번 체포했죠. 강성 지지층을 선동할 수도 있는 발언이란 지적에 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란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이 셌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친 언행에 주의하라고 한 이 대표 스스로가 이른바 비명계 검찰 내통 발언에 이어 또다시 실언으로 여권 공세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자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조폭, 광기 같은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연 국민의힘 권상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테러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 심판과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영화 아수라를 연상케 한다거나 조폭식 협박,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란 공세들도 잇따랐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한 이 대표가 이성을 잃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협박한 이 대표야말로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현행범 운운 하는데 본인을 한번 되돌아봐라. 초조하고 갈급하다. 나경원 의원은 경찰 신변 보호를 받으며 방탄조끼를 착용한 이 대표를 겨냥해 신변 보호는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최대행에 대한 추가 경호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불똥이 국회 법사위로도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은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게 테러 주장하는 겁니다. 차관님, 네. 조직폭력배의 그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판례 압니까? 네네.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가지고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가지고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됐어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모두가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재명 대표 이 모든 책임을 짓고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를.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행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를 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현행범 체포는 아니라고.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이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맞아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세관 외압 상설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고 당론 부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을 향한 압박이 그저 압박에 그칠지 아니면 탄핵 소추 같은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민주당이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경희 기자, 민주당 의총 언제 시작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전 밤 9시부터 비상의총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의총은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은 물론 방금 보신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지도부의 탄핵 추진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여론의 부담이 크고요. 최대행을 탄핵할 경우 후임 대행이 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움직여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일정으로 심야 의총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장외 여론전 오늘도 계속됐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독재 국가를 획책했던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파면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부합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야권 의원 모임인 탄핵의원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선고 날짜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걸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설마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8번째 도보행진을 이어갔는데 반복되는 장외 여론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그 말이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면 무게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하라는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뉴스더 코너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대표가 오늘 암살 제보를 이유로 이 방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림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몸조심을 하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테러 위협을 막겠다면서 방탄조끼를 입고선 여권으로부터 테러 선동이란 지적을 받을 발언을 한 건 아이러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대표 발언 때 표정도 상당히 진지했던 걸 보면 확실히 농담조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진짜로 테러를 부추길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을 하라는 식의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아주 냉랭하게 아주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데 그게 농담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과거에도 종종 거친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SNS에서 자신에게 구역질 난다고 비난하는 네티즌을 향해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라고 했고, 또 다른 글에선 누가 정신병원을 소개해달라거나 정신지체아가 되는 수가 있다는 등 논란이 될 만한 감정적인 반응을 내놨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여권에 대한 공세, 즉 배드캅 역할은 다른 지도부가 맡고 자신은 굿캅 역할을 맡으면서 이 대표 스스로도 거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이 몸조심 발언이 등장하면서 대선 주자 이재명으로서도 타격이 적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뭐가 좀 다급해진 일이 있습니까?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늘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불안감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에는 선고 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큽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을 넘겨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경우에 타격이 클 거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2심까지 이어진다면 이 대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1등이 굳이 해야 할 말이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초조한 모습을 드러내서 지지자들에게 괜한 불안감만 심어줬다는 겁니다. 네, 이 논란은 제외하고요. 뒤로 하더라도 이 대표 말대로 최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 이 가능한 일입니까? 법리적으로 현행범이면 누구나 체포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헌재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대행의 행위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권 지지자가 이 대표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현행범 체포에 나서겠다고 하면 이건 테러나 다름없겠죠. 살인, 강도 같은 범죄가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큰 혐의까지 현행범 체포를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모르죠. 또 미뤄질지도. 하지만 여야 대응 상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요. 여당에서는 탄핵 선고가 미뤄질수록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외에 추가 장외 집회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더라도 되도록이면 주초, 특히 늦어도 그 다음 주로 미뤄지는 건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국회에 헌재 사무처장을 출석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접은 상태인데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헌재를 향한 직접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광장에서는 서로 간의 충돌, 분노, 이게 지금 위험치를 넘어선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 말을 또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서 헌재 앞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어수선하다 보니 상권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일부 가게에 대해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제동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4차선 도로 양쪽으로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근 탄핵 찬반 집회와 1인 시위 등이 상시화되면서 안국역 사거리부터 제동초 3거리까지 340m가량 차벽을 세워둔 겁니다. 원래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던 곳이지만 발길이 끊겨 인근 상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부 가게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거나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설명도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발길이 끊겼고요. 불매운동 지도도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매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힘들고요. 한창 붐벼야 할 시간에 가게는 텅 비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준비한 음식을 폐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거나 별점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들은 시위대를 향해 욕설을 하지 않았다며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동안 헌재 앞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재 주변 100m를 완전히 비운다는 계획입니다. 헌재 앞은 지금 1인 시위와 유튜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선고일이 지정되면 이들을 강제 퇴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나권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인도에 천막을 치고 그 아래는 은박담요를 두르고 줄지어 앉은 이들이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한쪽에선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쪽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이 탄핵 각하기원 3,000배를 합니다. 헌재 앞은 집회 금지 구역이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들로 연일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지역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순수한 1인 시위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너편 도로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인파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몰려든 유튜버들끼리 다투는 일도 벌어집니다. 한 유튜버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범행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입건됐는데 오늘도 헌재 앞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이들을 강제 퇴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 경내엔 형사들을 배치해 불법 행위자들을 현장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비행금지 구역인 헌재 상공에 드론이 침투할 경우에 대비해 드론 무력화 장비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잠실 등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소초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형을 우즈베키스탄인이 현금 7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까지 갭 투자에 나섰다는 반응입니다. 반포 서초지구는 토지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지인 투자나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런 투기 수요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 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자치구 전체를 묶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주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갭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 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주인이 갭 투자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7월로 예정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2달 앞당기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자 시장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집값 과열을 진정시킬 거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집값이 뛰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올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달 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달여 만에 재지정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래가 많이 묶이게 되면 많이 곤란하죠. 뭔가 발표를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규제를 반기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오르면 더 좋아요. 생만 부담이 돼 올라와요. 정부 발표 직후 이 단지는 가격 안정 효과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했잖아요. 오후에 지금 대략 1억이나 5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네, 원래 내놓으면 1억씩 다운돼서. 대책 발효 날인 24일 전까지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원래 안 나왔던 물건이었는데도 갑자기 이제 24일 전까지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거기만 올라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과열되는 것들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재지정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다만 비규제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갭 투자 형태의 매수 대기자들이 오히려 그 외지역, 강북 지역들로 확산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금리 인하와 서울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찰이 척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우리들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설립자인 이상호 회장은 관계 회사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2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역에 위치한 우리들병원 본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주 전쯤 이곳과 서울 김포공항점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장의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회장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의 법인카드를 5억 원 가까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처가 백화점이나 마트, 명품 매장, 성형외과 등이어서 경찰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우리들병원 김포공항점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24억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청담 본원에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안 받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에서 입장은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병원과 고문 변호인도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회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상호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병원 덩치를 키웠고 현재는 중동에까지 병원을 진출시킨 의료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집도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참여정부 실세들과도 돈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의 왼팔로 불리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투자회사에서 1억 9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4년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회사 최대 주주도 이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한때 계열사를 17개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엔 우리들 생명과학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7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2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1,400억여 원을 대출받았는데 7년 뒤 연대보증인은 민주당 인사들의 관여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는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우물쭈물하고 잘 모르겠다는 점 이렇게 피하는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은 2년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강남의 한 유명 클럽 앞에서 남녀 5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 여성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 여성은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녀 3명이 검은색 수입차로 다가갑니다. 차 안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고 머리를 싸매며 우왕좌왕합니다. 이어서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밖으로 옮긴 뒤 길바닥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녀 5명 가운데 여성 1명이 과다 투약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죽으면 일단 사람이 나중에 제 약모가 딱. 이들은 이곳 클럽 앞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클럽에 들어가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쓰러진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여동생이 119와 112에 함께 신고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함께 투약한 남성 3명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환각성이 강한 신종 마약을 물에 타 마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5명 가운데 마약을 구입해온 남성 1명을 구속하고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전국에 내렸던 폭설은 그쳤습니다. 그런데 나흘 연속 눈폭탄이 쏟아진 강원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들이 발이 묶여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 엔진 소리가 나자 갑자기 겁을 먹고 술렁입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생들. 어제 오후 통학버스가 눈길을 달리다 미끄러져 도로 구조물과 충돌한 뒤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도 여기 하차가 안 되고 차도 지금 계속 눈에 밀려서 119가 도착한 뒤에야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던 학생들은 눈길을 걸어 학교로 되돌아갔습니다. 해발 800m에 자리 잡은 학교는 온통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읍내로 연결되는 고갯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은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도 뭐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혔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삼척시가 긴급 제설에 나서면서 도로는 어젯밤 12시쯤 완전히 뚫렸지만 140여 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버스도 운행이 안 되고 택시도 못 올라오니까 집을 못 가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눈은 그쳤지만 캠퍼스에는 여전히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길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이렇게 쌓인 눈에 파묻혀 이틀째 방치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폭설 예보에도 대면 강의를 진행해 고립 피해가 발생했다며 학교 측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학생들을 향한 압박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모레까지 모두 반려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결원이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오늘 오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 처리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상황을 감안해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라며 올해는 의대에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모레까지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입생을 제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96%가 넘는 17,600여 명, 각 대학별로 대규모 재적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생의 빈자리를 편입학생으로 뽑아 채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지방대의 경우 결원이 5명 이상이면 편입학을 검토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적생 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걸 제반 시간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적생 수가 많이 나오면 아마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편입을 검토 안 하겠습니까? 편입학은 공대나 자연대 등을 2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치른 뒤 본과 1학년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도 결원이 나오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것이 절차라며 편입학 추진은 대학 자율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간호대 졸업생을 본과로 편입시키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해 직접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이 외국계 대형 사모펀드를 직접 조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께서 어제 정무위 불출석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포함해 제한을 두지 않고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 발언 직후 금감원 조사역들은 MBK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이 MBK 검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금감원 직원들 와서 검사 좀 나왔나요? 안에 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고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알게 된 시점과 회생 신청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는데 당일 820억 원대 단기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만약 MBK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사채를 발행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K 측은 사채 발행은 신용등급 강등 전에 이미 확정돼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단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업계에선 중국산 AI, 딥시크 못지않은 충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전기차에 충전기를 꽂자 배터리 잔량이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我们刚刚已经在外面看到了它的充电能力，一辆车7%的 SOC 开启充电，它几乎没有多少预热时间就直接飙到了1000千瓦。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하다며 새로 선보인 초급속 충전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가장 빠른 충전 시스템인 테슬라 슈퍼차저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빠릅니다. 비아디는 이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다음 달부터 판매하고 초급속 충전소도 중국 전역에 4,000개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전기차 대중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나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 등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진다면 전기차 산업이 새로운 지평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급속 충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아디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과 전력 제어 반도체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 문제도 크죠. 왜냐하면 그 충전기 간의 접촉에서 완벽하게 접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항이 커지면서 상당히 열이 발생하거든요. 비아디의 새 충전 시스템 발표에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88살 어르신이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입니다. 자신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헝클어진 이불을 개고 탁자와 소파까지 꼼꼼히 닦는 어르신. 이곳 숙박업소 사장인 올해 88살의 윤근 여사입니다. 윤 여사는 평생을 숙박업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윤 여사가 검소하다고 말합니다. 있어도 있는 표도 안 내고 항상 수수하게 다니시고 그래 다니시니까는 누가 이 건물주를 하면 믿겠습니까? 1937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윤 여사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는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17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유산으로 아이를 얻지 못하자 남편과 떨어져 1970년 타지인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윤 여사는 숙박업소에서 허드렛일 등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10년 만에 2층짜리 건물을 사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완전히 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모아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걸 편안히 해놓고 살아야 되겠다. 성실함으로 사업은 번창해 1995년에는 지금의 6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을 지었습니다. 윤 여사는 평생 피땀으로 일군 40억 원 상당의 이 건물을 충남대에 기부했습니다. 그게 못 배운 게 큰 죄더라고요. 내한테로는 큰 죄인같이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전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한 김밥 할머니 고 이복순 여사를 보고 30여 년 전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충남대는 윤 여사의 건물을 교육시설이나 수련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 동안 일부 분야에 한해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을 끝낼 물꼬가 트였다고 미국은 자평하지만 러시아의 시간 끌기 작전에 휘말린 무늬만 휴전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약 2시간 동안 전화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했던 30일 전면 휴전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인데 러시아가 수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도중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I think we had a great call. It lasted almost 2 hours.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and toward getting it to peace. 미국은 평화를 향한 첫 발을 뗐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무늬만 휴전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정상 간 통화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민간에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분 휴전안을 일단은 지지한다면서도
푸틴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Сьогодні у мене буде контакт з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Ми сьогодні з ним будемо обговорювати деталі. Я думаю. 미국과 러시아는 23일 사우디에서 전면 휴전을 위한 후속 협상에 나섰는데 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푸틴은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와 정보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재침공을 우려하는 우크라이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휴전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보낸 북한군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모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지원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 격전지에 투입된 모습을 TV조선이 위성 사진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쟁 초반에 비해 갈수록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먼저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러시아 남부 보로네시주 지역입니다. 눈 덮인 숲속에 검은 물체가 보이는데 민간 상업위성이 지난 1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길이 12m에 폭 3m의 이 물체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의 이동식 발사대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겨놓았고 인근엔 발사대 이동 중 생긴 3m 폭의 바퀴 흔적도 포착됐는데 우리 안보당국도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모방한 탄도미사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잔해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전장에 투입된 발사대가 위성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실제 전장에서 자신들의 무기를 운영하고 전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전쟁 초기 목표물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엉뚱한 곳에 발사하다가 갈수록 정밀도가 높아져 지금은 200m까지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격전지 쿠르스크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은 곡산이라 불리는 170mm 자주포가 파손된 채 방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열차에 실어보낸 무기로 12m에 이르는 긴 포신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문이 지원된 걸로 알려졌는데 북한 전방 지역에서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 군의 면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방금 보신 KN-23과 자주포를 포함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수백 발과 포 전력을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때문에 전황이 바뀌었다는 분석까지 한다는데 실제 전장의 상황은 어떤지 홍연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발사관 22개를 한 다발로 묶은 240mm 방사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로 지난해 김정은이 4차례 현장을 찾을 만큼 성능 고도화에 힘써왔습니다. 우리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북한이 240mm 방사포를 포함해 122mm 견인포 94문과 120mm 박격포 44문 등 모두 378문가량의 포전력과 포탄 490만 발 등을 러시아에 지원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148기가 투입됐습니다. 이제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무기가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거. 사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도 겨냥한 거고요. 무기 지원뿐 아니라 쿠르스크 탈원에 투입된 북한군 12,000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군이 전황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우들이 이렇게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 실제 전쟁의 교훈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로 전투에 임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때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300여 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차지했던 우크라이나군은 이제는 10%만 점유한 상황입니다. 4천여 명이 전사 또는 부상당한 대규모 피해 등 사실상 인해 전술을 벌인 북한의 기여도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경제 원조와 무기 기술 지원과 같은 대가를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우주에서 9개월간 발이 묶였던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8일 일정이었지만 기체 결함으로 장기 체류하게 된 건데 두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앞바다의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곤 캡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낙하산 4개를 펼친 뒤 바다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We can see dolphins who want to come and play with Dragon. 예인선으로 옮겨진 캡슐의 문이 열리고 수니 윌리엄스가 활짝 웃으며 나타납니다. 뒤이어 나온 부치 윌모어도 엄지를 치켜듭니다. 우주 체류 9개월여 만의 귀환입니다. Once again, some elation and cheers there. 베테랑 우주 비행사인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8일간의 일정으로 우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타고 온 캡슐에 잇따라 결함이 발견되면서 귀환하지 못하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체류했습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on Earth that are sending us messages, and it makes you feel just right at home with everybody. 마침내 지난 16일 새로운 캡슐이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면서 286일간의 우주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We came up prepared to stay long, even though we planned to stay short. That's what we do in human spaceflight. That's what your nation's human spaceflight program is all about. 장기간 우주 생활을 한 이들이 지구의 중력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공연장 전체가 무대가 되는 독특한 공연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제작진이 만든 몰입형 공연 푸에르자 부르타인데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허공에 뜬 지구에선 세 사람,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 나비처럼 흩날리는 종이 조각 속에서 춤을 추고 공연장 주위를 둘러싼 장막을 마치 벽처럼 오가거나 관객 머리 위 허공을 날듯이 질주합니다. 아르헨티나 제작진들이 만든 몰입형 공연 푸에르자 부르타입니다. 2013년 첫 내한 이후 벌써 6번째 무대. 강렬하고 빠른 음악을 배경으로 무대가 따로 없이 온 사방에서 달리고 뛰고 소리 지르는 연기자들의 원초적인 몸짓이 펼쳐집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us that the connection between us and the audience. Seoul for us is kind of our second home. Every single person, the reaction and the feelings are different. So for me, this is something so magical about this show. 경계 없는 강렬한 퍼포먼스에 관객들도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하며 순식간에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서 친구 초대해가지고 같이 오게 됐어요. 배우분들이 이제 관객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극장의 한계를 넘어선 공연을 꿈꾸는 푸에르자 부르타의 아시아 초연 한국 무대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하늘을 향해 겁없이 날아오르다 떨어져 죽은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 태양열에 녹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하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내가 최고라는 오만함이 빚은 참화였죠.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전공의를 향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이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했죠. 실망, 절망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가로막고 등록하려는 학생은 동료로 간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활동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반협박조로 윽박지른 뒤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원래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미룰 이유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압적 입장문이 나오자 참다 못한 의대 교수들이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전체주의적이고 민주사회의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행태를 꾸짖었습니다. 의료 시스템 개선 로드맵이나 설득력 있는 대안 하나 내놓지 않고 그저 탕핑과 반대로 지난 1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몫은 환자와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성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과 가족이다. 자영업자 75% 월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억울하면 의대 오라는 태도가 진심이냐. 많은 국민이 하고 싶었고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전공의를 대표한다는 분의 생각은 여전합니다.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이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외상외과 자신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 됐다. 너처럼 이거저거 간보는 놈들은 사람 못 살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전 세계의 모든 의과 대학에서 흰 가운을 입고 졸업식장에서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의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제 의료 현장과 대학으로 복귀합시다. 선서한대요. 3월 1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였습니다. 절기춘분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점점 봄 기온이 짙어져서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를 텐데요. 10도 이상 크게 나는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해지지만 당분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질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영서와 충북, 대전과 세종은 밤부터 공기질이 탁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